역사 속 모든 제국은 스스로를 영원할 것이라 믿었습니다. 로마는 자신들이 닦은 길이 천년을 이어질 것이라 확신했고, 대영 제국은 그 영토 위로 해가 지지 않으리라 믿었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미국은 부채에는 한계가 없다고 믿는 듯합니다. 하지만 역사는 언제나 다른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절제 없이 빚을 냈던 모든 강대국은 결국 무너져 내리는 벽에 부딪혔습니다. 현재 미국은 37조 달러, 우리 돈으로 약 5경 원이 넘는 빚더미 위에 서 있습니다. 이 빚은 경제 성장 속도보다 훨씬 빠르게 불어나고 있으며 이제는 빚에 대한 이자만으로도 국방 예산을 초과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아무도 감히 묻지 못하는 질문은 사실 간단합니다. 이 거대한 거품은 언제 터질 것인가? 오늘 우리는 어떻게 미국의 부채라는 기계가 전 세계 경제를 움직이면서 동시에 위협하는 괴물이 되었는지 그 깊은 곳을 파헤쳐 보고자 합니다. 지금 다가오는 것은 단순한 재정 위기가 아닙니다. 어쩌면 한 시대의 종말일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 지점까지 오게 되었는지를 이해하려면 먼저 두 가지 개념을 분리해서 생각해야 합니다. 바로 도구로서의 빚과 함정으로서의 빚입니다. 현명하게 사용될 때 빚은 사회 기반 시설을 건설하고 교육에 투자하며 혁신을 이끌어 국가를 세우는 동력이 됩니다. 하지만 성장을 대신하여 빚을 내기 시작하는 순간 그 유용했던 도구는 스스로를 향하는 무기가 됩니다. 미국 역시 한때는 빚을 전략적으로 사용했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당시 미국은 막대한 빚을 내어 세계 최강의 산업 강국을 건설했습니다. 하지만 1980년대 이후 그 원칙과 절제는 서서히 사라졌습니다. 1981년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이 취임했을 때 국가부채는 1조 달러 미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임기가 끝날 무렵 부채는 3배로 불어났습니다. 그의 행정부는 성장이 모든 비용을 감당할 것이라고 주장했고 이 약속은 단순한 이론이 아닌 국가 정책이 되었습니다. 1990년대 후반 클린턴 행정부가 잠시 균형 재정을 달성하기도 했지만 2001년 이후 대매수문은 다시 활짝 열렸습니다.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에서의 전쟁, 대규모 감세, 금융위기 구제금융, 그리고 경기 부양책이 이어지면서 빚을 내는 것은 습관이 되었습니다. 모든 위기는 더 많은 빚을 정당화하는 구실이 되었고 시간이 흐르면서 재정 건전성이라는 단어는 희미한 기억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진정한 문제는 바로 이자입니다. 빚은 결코 공짜가 아닙니다. 2024년 미국 정부는 이자로만 거의 9천억 달러를 지불했습니다. 이는 의료보험이나 국방비에 지출한 돈보다 많은 액수입니다. 만약 금리가 계속 높은 수준을 유지한다면 이자 비용은 곧 1조 달러를 넘어설 것입니다. 그 결과는 악순환입니다. 빚이 늘어날수록 이자 비용도 함께 증가하고 늘어난 이자를 갚기 위해 더 많은 빚을 내야 하는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경제학자들은 이를 부채의 덫이라 부릅니다. 그리고 역사는 이것을 몰락의 서곡이라 부릅니다. 우리는 이미 역사라는 영화 속에서 이 장면을 여러 번 보아왔습니다. 18세기 후반 프랑스는 전쟁과 왕실의 사치를 위해 막대한 빚을 냈고 결국 이자 비용이 국가 예산의 절반을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는 혁명이었습니다. 20세기 영국 또한 비슷한 심판을 받았습니다. 두 차례의 세계대전을 치른 후 영국의 부채는 GDP의 250%를 넘어섰습니다. 파운드화는 기축통화의 지위를 잃었고 대영 제국은 해체되었습니다. 오늘날 미국의 GDP 대비 부채 비율은 약 120% 수준입니다. 아직 치명적이지는 않지만 무서운 속도로 상승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이 역사 속 다른 사례들과 다른 점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달러의 세계적인 지배력이 만들어낸 통제 가능하다는 환상입니다. 미국은 세계의 기축통화를 발행합니다. 즉, 빚을 내더라도 자국 화폐로 빌릴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중국이나 일본과 같은 국가들은 무역과 외환 보유를 위해 달러가 필요하기 때문에 수조 달러에 달하는 미국 국채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달러를 신뢰하는 한 이 게임은 계속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신뢰는 유리처럼 깨지기 쉽습니다. 1944년 브레턴우즈 체제는 달러를 금과 같이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1971년 닉슨 대통령은 달러와 금의 연결고리를 끊어버렸습니다. 달러는 금이라는 실물 대신 오직 믿음으로만 그 가치가 보장되는 순수한 신용화폐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역사는 모든 신용화폐 시스템이 결국 한계점에 도달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로마의 은화 데나리우스는 청동으로 변질되었고 프랑스의 아시냐 지폐는 휴지 조각이 되었으며 바이마르 공화국은 통제불능의 인플레이션 속에서 스스로 혼란에 빠졌습니다. 수학은 언제나 정직하게 그 대가를 요구합니다. 현재 미국은 경제가 성장하는 평화로운 시기에도 지출하는 1달러 중 25센트 이상을 빚으로 충당하고 있습니다. 이는 전시 상황을 제외하고는 역사상 처음 있는 일입니다. 그 원인은 구조적입니다. 고령화되는 인구, 치솟는 의료비와 국방비, 그리고 이를 따라가지 못하는 세금 수입. 정치인들은 세금을 올리지 않고 복지를 약속하고 그 부족분을 빚으로 메웁니다. 이런 방식은 선거에서는 이길 수 있지만 국가의 미래를 잃게 만듭니다. 어떤 이들은 미국 부채의 대부분은 미국 스스로에게 진 빚임으로 문제없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이는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부채의 약 4분의 1은 외국 투자자들이 보유하고 있고 또 다른 4분의 1은 연방준비제도가 가지고 있습니다. 연준은 달러를 찍어 국채를 사들이는데 이는 사실상 다른 이름의 화폐 발행이나 다름없습니다. 이 시스템은 신뢰가 유지되는 동안에만 작동합니다. 인플레이션이 급등하면 그 환상에 금이 가기 시작합니다. 1970년대 미국은 높은 인플레이션과 낮은 성장이 동시에 나타나는 스태그플레이션을 겪었습니다. 당시 연준 의장이었던 폴 볼커는 금리를 20% 가까이 인상하여 인플레이션을 잡았지만 그 과정에서 경제는 엄청난 타격을 입었습니다. 그때는 국가 부채 수준이 감당할 만했습니다. 하지만 오늘날 같은 조치를 취한다면 미국 정부는 파산할 수도 있습니다. 금리가 1% 오를 때마다 수천억 달러의 새로운 이자 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음 위기는 2008년 금융위기와는 다른 모습일 것입니다. 갑작스럽게 터지는 것이 아니라 느리고 정치적이며 사회를 서서히 좀먹는 방식으로 진행될 것입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정부는 채무 불이행이라는 극단적인 선택 대신 조용히 인플레이션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화폐 발행을 통해 부채의 실질 가치와 국민의 저축 가치를 동시에 떨어뜨리는 것입니다. 이는 중산층이 구매력 상실이라는 형태로 대가를 치르는 조용한 파산입니다. 역사는 세 가지 탈출구를 제시합니다. 개혁, 채무 불이행 또는 인플레이션. 개혁은 지출 삭감과 증세를 의미하지만 정치적으로 거의 불가능합니다. 채무 불이행은 하룻밤 사이에 국가 신뢰도를 파괴할 것입니다. 결국 남는 것은 인플레이션, 제국이 실패를 인정하지 않고 서서히 쇠락하도록 만드는 보이지 않는 세금입니다. 미국의 부채는 단순히 숫자가 아닙니다. 그것은 세계 금융 시스템의 기초입니다. 미국 국채는 수조 달러에 달하는 대출의 담보물 역할을 합니다. 이 담보물의 신뢰도가 흔들리면
시장의 유동성은 증발합니다. 2020년 3월 팬데믹의 공포가 세계에서 가장 안전하다는 미국 국채 시장마저 얼어붙게 했을 때 바로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연준은 시장 붕괴를 막기 위해 1조 달러가 넘는 국채를 매입하며 개입해야 했습니다. 그 순간 한 가지 진실이 명백해졌습니다. 연준은 단순히 경제를 관리하는 기관이 아니라 이제 미국 정부 자체의 최종 구매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경제학자들은 이를 통화정책의 재정 종속이라 부릅니다. 현실적으로는 빠져나갈 수 없는 덫입니다. 국채 매입을 멈추면 금리가 치솟고 계속 매입하면 인플레이션이 다시 불타오릅니다. 깔끔한 출구는 없습니다. 이제 상상해 보십시오. 세계가 더 이상 달러를 믿지 않게 되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수십 년간 중국, 일본, 사우디아라비아 같은 나라들은 무역 안정을 위해 미국 국채를 매입해왔습니다. 하지만 미국의 재정 적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신뢰가 약해지면서 그 수요는 줄어들고 있습니다. 브라질, 러시아, 인도, 중국, 남아프리카 공화국이 속한 브릭스는 달러를 대체할 대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개별적으로는 달러의 패권을 무너뜨릴 수 없지만 함께라면 그 지배력을 약화시킬 수는 있습니다. 세계의 달러 수요가 줄어들면 미국은 가장 큰 특권, 즉 아무런 대가 없이 빚을 낼 수 있는 능력을 잃게 됩니다. 이 이야기는 1997년 외환위기의 혹독한 겨울을 통과해야 했던 우리 한국인들에게 결코 낯설지 않은 경고를 담고 있습니다. 국가의 부채가 개인의 삶을 얼마나 처참하게 파괴할 수 있는지, 신뢰의 붕괴가 얼마나 큰 고통을 가져오는지 우리는 뼈저리게 경험했습니다. 지금 미국이 걷는 길은 그 끝이 어디로 향하는지 역사는 똑똑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모든 정당은 서로를 탓하지만 양쪽 모두 수조 달러의 빚을 더하고 있습니다. 2030년이 되면 이자 비용만으로 국방, 인프라, 교육 예산을 합친 것보다 더 많아질 수 있습니다. 월세, 식비, 교통비를 합친 것보다 신용카드 이자를 더 많이 내는 가정을 상상해 보십시오. 그것은 더 이상 예산을 짜는 것이 아니라 생존을 위한 발버둥입니다. 고통 없는 선택지는 이제 남아있지 않습니다. 돈에 대한 신뢰가 사라지면 붕괴는 시장을 덮치기 전에 사람들의 마음속에서 먼저 시작됩니다. 부유층은 자산을 해외로 빼돌리고 서민들은 저축한 돈이 하루아침에 휴지 조각이 되는 것을 지켜봐야 합니다. 이것은 소설이 아닙니다. 1923년의 바이마르 공화국, 1989년의 아르헨티나, 2008년의 짐바브웨가 겪었던 현실입니다. 나라는 달랐지만 수학의 법칙은 같았습니다. 제국은 정복당할 때가 아니라 스스로의 무게를 감당하지 못하고 과도하게 팽창했을 때 무너집니다. 장기적인 원칙보다 단기적인 안락함을 선택했을 때 몰락합니다. 하지만 이야기가 반드시 비극으로 끝날 필요는 없습니다. 역사는 파괴뿐만 아니라 재탄생의 순간도 보여줍니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세계는 브레턴우즈 체제라는 새로운 질서를 만들었습니다. 1970년대 인플레이션 위기 이후 지도자들은 고통스러운 조치를 통해 안정을 되찾았습니다. 모든 붕괴는 정직하게 마주한다면 교훈을 남깁니다. 진정한 질문은 이것입니다. 미국이 추락하기 전에 스스로의 중독을 직시할 수 있을까? 시민들이 정치인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도 책임과 절제를 요구할 수 있을까? 결국 빚은 거울과 같습니다. 그것은 우리 사회의 가치관을 비춥니다. 내일을 위해 노력하기보다 오늘 더 많은 것을 원하는 욕망을 보여줍니다. 거품은 미래에 대한 믿음이 사라질 때 터집니다. 위험은 단순히 숫자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언젠가 다른 누군가가 내 빚을 갚아줄 것이라는 환상, 바로 그 마음에 있습니다. 하지만 역사는 언제나 자신의 빚을 거두어 갑니다. 그리고 그날이 오면 역사는 한 국가가 과거에 얼마나 부유하고 강력했는지 묻지 않을 것입니다. 오직 그 기초가 단단한 원칙 위에 세워졌는지 아니면 모래 같은 빚 위에 세워졌는지를 물을 뿐입니다. 오늘 우리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지적인 여정에 깊은 울림을 주었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통찰의 여정을 계속 함께하고 싶으시다면 저희의 지식 콘텐츠 제작에 힘이 되어 주십시오.